오늘 증시 반드시 챙겨야 할 뉴스만 압축했습니다. 데일리 투자 나침판 12월 5일 금요일 아침 핵심 포인트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가장 먼저 이 AI 산업의 핵심 인프라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정말 어마어마한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LG그룹의 최고 경영진들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를 직접 찾아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출장이나 협력 논의 수준이 아니고요.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사장 같은 그룹의 핵심 CEO들이 총출동해서 초대형 계약을 맺고 왔습니다. 초대형 계약이요? 네, 바로 데이터 센터 솔루션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하는 계약인데요. 이게 LG가 미국 빅테크 기업한테서 따낸 첫 턴키 수주입니다. 아, 턴키 방식. 그 열쇠만 돌리면 바로 쓸 수 있게 모든 걸 다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라는 게 사실 서버만 꽂으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 안에서 나오는 엄청난 열을 식히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전기가 단일초도 끊기면 안 되니까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고 하죠. 배전 시스템, 비상용 배터리까지. 와, 정말 복잡하네요. 네, 이 모든 걸 LG그룹 계열사들이 한 팀이 돼서 통째로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냉각은 A 회사, 전력은 B 회사 이렇게 따로따로 계약했다면 이제는 그냥 LG한테 맡기면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약 113조 원이에요. 113조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1,000억 달러 이상을 쓸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LG는 매년 조 단위의 안정적인 수주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단순히 매출을 넘어서 AI 시대의 핵심 공급망에 우리 기업이 들어갔다. 이런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호죠.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 결국 이 전기를 다 어디서 끌어오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 전력 문제 때문에 각국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비가 엇갈린다뇨.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료가 너무 비싸서 AI 산업 발전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싶어도 전기가 부담되는 거죠. 아, 반면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이 엄청난 전력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원자력이요? 트럼프 행정부가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린다고 발표했죠. 네.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행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그냥 에너지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AI 기술 패권을 잡기 위한 국가 전략의 차이로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AI를 돌릴 전기가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걸 미국은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런 흐름이 국내 기업에게도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기회죠. LS 일렉트릭이 부산의 초고압 변압기 2공장을 준공했다는 소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생산 능력을 기존의 3배로 늘렸어요. 3배나요? 네, 연간 2천억 원에서 6천억 원 규모로요. 특히 여기서 만드는 변압기는 에너지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기술이 들어갑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요? 그게 뭔가요? 초고압 직류송전, HVDC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멀리 보낼 때 손실을 최소화하는 기술입니다. 아,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데이터 센터 시대에는 이게 거의 필수 기술이거든요. LS 일렉트릭은 이걸로 이제 북미 시장의 변압기 슈퍼호황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AI 경쟁의 또 다른 축이죠? 반도체와 로봇 산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소식이네요. 네, 아주 시의적절한 만남이었죠. 때마침 미국 의회에서 중국으로 가는 고성능 AI 반도체를 통제하는 법안 하나를 최종안에서 제외하기로 했거든요. 개인 AI 법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미국 고객 주문을 먼저 처리하라고 의무화하는 법안인데 이게 빠지면서 일단 엔비디아 입장에선 중국 수출 규제 장벽 하나가 사라진 셈이죠. 그럼 숨통이 좀 트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젠슨 황 CEO의 말을 들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요?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중국도 엔비디아 칩이 필요할 텐데 미국이 팔겠다는데 안 살 수도 있다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제 미중 관계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 문제를 넘어서 기술 주권의 문제거든요. 아,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너희가 규제를 풀었다 줄였다 할 때마다 우리가 가서 사와야 하냐? 이런 기류가 있다는 거죠. 정말 복잡하네요. 그런데 이 싸움이 이제 AI의 두뇌인 반도체를 넘어서 몸, 즉 로봇으로까지 번지는 것 같아요. 네,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갑자기 자국 내 로봇 도입을 서두르면서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나섰잖아요.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요. 네, 중국이 세계의 로봇 공장이 되는 걸 더는 못 보겠다는 위기감이 깔린 겁니다. 모건 스탠리가 전망하기를 2050년이 되면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5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300조 원 규모로 커질 거라고 해요. 7,300조요? 네, 그런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보급될 로봇의 30%는 중국이, 미국은 고작 7%만 보유하게 될 거라는 예측입니다. 30%대 7%라니. 이건 뭐 거의 미래의 노동력을 중국이 다 쥐게 된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AI 두뇌를 가진 물리적인 군대를 중국이 훨씬 더 많이 갖게 되는 셈이니까요. 패권 경쟁이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자동차 산업 소식인데요. 여기도 역시 정책 변화의 영향이 크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신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고요? 네, 자동차 제조사가 맞춰야 하는 평균 연비 기준, CAFE라고 하죠.
이걸 2031년식 차량 기준으로 리터당 21.4km에서 14.6km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와, 엄청나게 낮췄네요. 그렇죠. 기존의 엄격한 규제를 맞추려면 사실 전기차 판매 비중을 억지로라도 높여야 했거든요. 아, 그래서 현대차랑 기아한테는 이게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굳이 전기차에 공말 필요가 없어진 거죠. 수익성이 더 좋은 하이브리드카 판매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을 맞출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중국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인입니다. 탄산 리튬 가격이 한 달 새에 8% 이상 올랐고요. 중국 정부가 과도한 가격 경쟁을 좀 억제하면서 소재 가격이 오르고 이게 배터리 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미래 기술 경쟁이 더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의 팩토리얼이라는 회사랑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 협약을 맺은 것도 바로 이런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인 거죠. 자, 이번에는 바이오 섹터로 가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랑 탈모 신약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소식들이 많네요. 먼저 11112의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처방될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당뇨 환자들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세대 비만 치료제 BGM0504의 국내 3상 임상시험 계획도 식약처에 제출됐고요. 정말 비만 치료제 시장 경쟁이 뜨겁네요. 그렇죠. 145조 원 규모의 시장이니까요. 그리고 탈모 치료 신약 소식도 있습니다. 코스모 파마시티컬스의 클라스코테론이라는 약인데요. 임상 3상 2건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모발 성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효과가 어느 정도였나요? 위약군, 그러니까 가짜 약을 쓴 그룹에 비해서 모발 수가 최대 539%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39%요? 정말 대단한데요. 네, 기대가 큰 신약입니다. 다음은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인수합병과 투자 소식입니다. 동원그룹이 HMM 인수전에 다시 뛰어들었다고요? 네, 김재철 명예회장이 직접 TF 구성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수에 성공하면 동원그룹은 수산, 식품에 이어서 유계공을 아우르는 종합물류그룹으로 도약하게 되는 거죠. HMM 몸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렇죠. 예상 몸값이 최대 10조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약 개발 기업 이엔셀도 22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희귀 유전성 질환인 샤르코마리투스병 치료제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건데요. 이 자금으로 치료제 상용화는 물론이고 일본 재생의료나 항노화 신사업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국내 산업 소식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리아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냈다고요? 네, 시리아 정부가 한국 기업들의 재건 사업 참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도로, 전력 같은 인프라 복구 사업 규모가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300조 원이요? 엄청난 시장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전력 생산이나 송배 전망, 그리고 IT 분야가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핵심 분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시장에서는 네이버 웹툰 IP가 할리우드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도 흥미롭네요. 네, 네이버의 웹소설 플랫폼 왓패드의 흥행작 체이싱 레드가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아, 웹소설에서 웹툰 그리고 영상화로 이어지는 성공 공식이 이제 북미에서도 통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미 디즈니나 워너브라더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현지 제작자들이 웹툰은 이미 검증된 세계관과 팬덤을 갖추고 있어서 신의 선물 같다고 평가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음은 전일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제 시장을 보면요.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 자체는 사실 좀 빠졌어요.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네, 맞아요. 파란불이었죠. 그런데 아마 자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수랑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거든요. 와, 정말 그랬어요. 저는 지수는 파란불인데 제가 관심 있던 종목들은 막 불기둥을 뿜으니까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네, 시장의 돈하고 관심이 정말 소수의 특정 분야, 딱 두 군데로 아주 강하게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특정 섹터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 그런 게 작용한 하루였네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믿음의 두 축이 바로 바이오 그리고 로봇이었습니다. 아, 바이오와 로봇. 네, 제일 강했던 섹터는 단연 바이오였고요. 그 뒤를 이제 로봇이 바짝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였습니다. 두 분야 다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을 달고 움직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오늘 이 두 가지 흐름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강했는지, 또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이 주목받았는지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뜨거웠던 용광로, 바이오 섹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히 신약 개발 기대감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상승 동력을 보면요.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조단위 기술 이전을 이끌어낸 플랫폼 기술.
둘째는 숫자로 그냥 딱 증명해버린 압도적인 인상 데이터. 아, 데이터의 힘.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가 비만 치료제처럼 아주 큰 시장을 공략하는 새로운 접근법. 이런 것들이죠. 이 세 가지 관점으로 한번 종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상장 첫날 300% 상승, 에임드 바이오입니다. 네, 에임드 바이오. 정말 대단했죠? 사실 상장 전부터 삼성펀드나 유한양행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았고 또 베링거 인겔하임 같은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미 3조 원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는 이력이 있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에임드 바이오의 성공적인 데뷔는 시장이 진짜 기술력은 알아보는구나. 이걸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핵심은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 그러니까 ADC 기술력이거든요. 아, ADC. 잠시만요. 이 용어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을 위해 한번 쉽게 짚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네네, 좋죠. 이걸 일종의 스마트 폭탄이라고 이해하면 좀 쉬울까요? 항체라는 유도 미사일이 암세포만 딱 찾아가서 뒤에 달고 있던 약물, 즉 폭탄을 터뜨리는 개념. 맞나요? 와,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딱 그거예요. 기존 항암제가 그냥 무차별 폭격이었다면 ADC는 암세포만 정밀 타격하는 거죠.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는 엄청나게 높이고요. 아하. 에임드 바이오가 바로 이 ADC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이미 조단위 계약으로 증명했다는 사실. 이게 투자자들을 열광시킨 겁니다. 검증된 기술력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보상이었네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ADC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기술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름 테라퓨틱스 플러스 20.15%가 가진 DAC라는 기술인데 ADC가 스마트 폭탄이면 DAC는 뭔가요? 더 센 폭탄인가요? 그 비유를 이어가자면 DAC는 스마트 폭탄이라기보다는 스텔스 암살 요원에 더 가깝습니다. 암살 요원이요? 네, 폭탄으로 터트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적진, 그러니까 암세포에 몰래 침투해서 적의 지휘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기술이죠. 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질병을 일으키는 핵심 단백질을 분해시켜서 아예 없애버리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파괴가 아니라 원천 제거에 가까운 개념이에요. 세포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문제 단백질만 골라서 없애버린다. 훨씬 정교하고 근본적인 접근 방식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오름 테라퓨틱이 이 DAC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후보 물질을 임상 단계까지 끌고 간 선두주자예요. 이 잠재력을 알아보는 글로벌 제약사 BMS가 기술 이전을 해갔고요. 아, BMS가요? 네, 마침 12월 11일에 BMS가 이 기술 관련해서 투자자 행사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주가에 아주 강하게 반영된 거죠. 그렇군요. ADC에서 DAC로 이어지는 기술의 진화, 이걸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흐름이었네요. 네, 에임드 바이오가 현재의 대세라면 오름 테라퓨틱은 미래의 대세가 될 기술을 가진 회사로 주목받은 셈입니다. 자, 다음은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죠. 비만 치료제. 인벤티지랩 플러스 24.14%와 삼익제약 플러스 12.38%가 강세를 보였어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는 일단 일라이릴리의 먹는 비만 치료제 오포글리프론의 국내 출시 기대감이 있었고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인벤티지랩의 자체 기술력이에요. 여기서도 또 플랫폼 기술이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플랫폼 기술이라면 하나의 핵심 기술로 여러 약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 대부분의 먹는 비만 치료제는 매일 한두 번씩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 하잖아요. 네, 좀 번거롭죠. 근데 인벤티지랩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으면 약효가 쭉 지속되는 그런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환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와, 일주일에 한 번이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단순히 약 하나 개발하는 차원이 아닌 겁니다. 삼익제약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일라일릴리의 약효를 오랫동안 지속시키는 기술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 플랫폼 기술을 비만 치료제 같은 다른 신약에도 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거고요. 알겠습니다. 두 회사 모두 원천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오랜 연구개발이 마침내 결실을 보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안트로젠 플러스 20.87%과 바이젠셀 플러스 17.8%. 정말 끈기와 노력의 결과가 빛을 본 사례네요. 안트로젠은 희귀 피부질환 치료제의 일본 허가가 거의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소식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의 식약처격인 PMDI가 곧 생산시설 실사를 나온다고 하니까요. 이르면 내년 초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왜 하필 일본인가요? 일본 시장이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재생의료 분야 규제가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아, 그렇군요. 혁신적인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는 조건부 신속 허가 같은 제도를 운영해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요. 여기서 허가를 받는다는 건 그 까다로운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뜻이고 또 앞으로 미국이나 유럽 시장으로 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단순히 한 국가의 허가, 그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네요. 그럼 바이젠셀은요?
여기는 임상 데이터가 정말 압도적이던데요. 네, 바이젠셀은 NKT 세포 림프종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가 뭐랄까 그냥 홈런이었습니다. 홈런이요?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군의 2년 무질병 생존율이 95%가 나왔어요. 근데 기존 치료를 받은 대조군은 77.58%였거든요. 와, 95%. 거의 재발이 없었단 얘기네요. 네, 환자 100명 중에 95명이 2년 동안 건강하게 지냈다는 뜻이니까요. 이 정도 데이터면 뭐 조건부 허가 추진에 자신감이 붙을 수밖에 없죠. 시장은 바로 이 확실한 숫자에 반응한 겁니다. 그 외에도 각자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많았는데 빠르게 한번 짚어주시죠. 네, 토모큐브 플러스 17.42%는 오가노이드라는 분야의 숨은 강자입니다. 오가노이드가 줄기세포로 만든 인공 미니장기잖아요. 네, 신약 개발에 아주 중요하죠. 토모큐브는 이 미니장기의 내부를 3D 이미지로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는 경쟁자가 없는 현미경 기술을 가졌어요. 신약 개발 골드러시 시대에 가장 좋은 곡괭이를 파는 회사라고 할 수 있죠. 재밌는 비유네요. 그리고 AI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가진 파로스 아이바이오 플러스 16.31%도 자금 조달에 성공하면서 주목받았고요. 와이바이오로직스 플러스 13.97%는 아까 설명드린 DAC 신약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아, 이건 DAC라는 기술 트렌드가 이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도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IMBDX 플러스 13.61%는 액체 생검 기술, 그러니까 피검사만으로 암 유전자를 분석해서 맞춤 항암제를 찾아주는 기술을 가졌죠. 주력 제품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성장 스토리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말 작은 세계, 바이오 분야의 혁신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서 거시적인 세계, 로봇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봇 섹터에는 어떤 강력한 바람이 불었나요? 로봇 섹터에는 아주 명확한 두 가지 순풍이 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불어온 정책적 기대감, 다른 하나는 역시 미국발 실질적인 수혜 소식입니다. 정책적 기대감이라면 트럼프 행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 가능성 말씀이시죠? 근데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만으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나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 이면에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이게 바로 AI와 반도체에서 시작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이제 로봇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인 거죠. 미 상무부 장관이 직접 로봇 기업 CEO들을 줄줄이 만나고 있다는 건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는 증거거든요. 아, 국가적인 아젠다로 격상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시장은 그 첫걸음의 배팅을 시작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순풍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달콤한 소식이었네요. 한국산 자동차 관세 인하. 네, 25%에서 15%로 낮춰주고 심지어 소급 적용까지 해준다는 건 엄청난 호재죠. 이 두 가지 소식의 수혜를 온몸으로 받은 기업이 바로 현대차, 플러스 6.38%입니다. 네, 현대차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그 안에서 가장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건 그룹의 소프트웨어 두뇌, 현대 오토에버 플러스 27.19%였습니다. 맞아요. 현대차 주가 상승은 관세 인하 덕분이라고 바로 이해가 되는데 왜 시장은 현대차보다 현대 오토에버에 훨씬 더 열광했을까요? 시장이 현대차의 오늘을 보고 투자했다면 현대 오토웨버의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래요? 네, 자동차가 이제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잖아요. 바퀴 달린 컴퓨터, 즉 소프트웨어 중심의 차량 SDV로 진화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모든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총괄하는 현대 오토웨버의 역할은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게다가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업이 본격화될수록 그 로봇들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도 결국 현대 오토웨버의 영역이 될 거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진 거죠. 그렇군요.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그룹 전체가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변신하는 그 과정에 현대 오토에버가 있다는 걸 훨씬 더 높게 평가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자동차와 로봇, 이 두 거대한 미래 산업의 교차점에 현대 오토웨버가 서 있는 셈이니까요. 한편 로봇 산업의 아주 근본적인 부품을 만드는 기업도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로보티즈 플러스 12.72%. 자료를 보니까 휴머노이드 로봇 경쟁의 핵심이 손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맞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정말 인간처럼 유용해지려면 결국 손으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달걀을 안 깨트리고 줍는다거나 작은 나사를 조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바로 이 로봇 손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 액추에이터라는 초소형 모터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관절하고 근육 같은 부품이죠. 그리고 로보티즈가 바로 그 액추에이터 시장의 절대 강자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로봇손 제조사에는 다 공급을 해왔는데 최근에 세계 최고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까지 납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그냥 완벽하게 입증해버린 거죠.
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도요. 네, 아까 토모큐브를 신약 개발 시대의 곡괭이에 비유했는데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의 관절과 근육을 파는 회사인 셈입니다. 모든 로봇 회사가 결국 로보티즈의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엄청난 확장성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한라캐스트와 원익홀딩스의 급등은 아까 말씀해주신 미국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직접 작용한 결과로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두 종목은 로봇 산업 전체에 훈풍이 불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로 분류되면서 정책 기대감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정리해보니까 겉보기엔 전혀 달라 보였던 바이오와 로봇이라는 두 개의 축이 사실은 플랫폼 기술과 정밀함이라는 키워드로 연결되어 있었네요. 네, 아주 정확한 통찰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기업들의 공통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진 플랫폼 기술의 중요성을 보여줬다는 점. 에임드바이오의 ADC, 오름 테라퓨틱스의 DAC 기술은 수많은 암에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이고 인벤티지랩의 기술은 다양한 신약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죠.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로봇에 생명을 불어넣는 플랫폼 기술이고요. 결국 시장이 이제는 단기적인 뉴스나 실적을 넘어서 미래 산업의 생태계를 지배할 수 있는 핵심 원천 기술에 더 높은 가치를 주기 시작했다. 이런 신호를 읽히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우리 산업과 삶을 어떻게 바꿀지 지켜보는 게 정말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두 세계가 머지않아 하나로 합쳐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어떤 의미죠? 로보티즈의 정교한 손을 가진 로봇이 토모큐브의 현미경으로 오가노이드를 분석하면서 AI 신약 개발을 하는 미래. 어쩌면 그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